미쳤어? 어머님한테 그딴 짓까지 하라고? 남편의 고함이 거실을 찢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숨이 턱 막혔다. 간병인도 없잖아. 누가 씻기고 누가 먹여? 너 아니면 나잖아. 그가 던진 말에 나는 정면으로 눈을 마주쳤다. 당연히 나지. 내가 딸인데. 그런데 당신은 왜 소리를 질러? 그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이런 걸 시켜? 이건 시댁에서나 하는 짓이지. 그 말이 내 심장을 내리쳤다.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냥 아픈 거잖아. 숨도 쉬지 말란 거야? 이 집이 내 엄마 집이야? 왜 마음대로 들여와? 그의 말이 독처럼 퍼졌다. 지금 우리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사는 이유가 뭔데? 내 엄마 때문 아니야? 가슴이 서서히 식어갔다. 아픈 사람 하나 들였을 뿐인데 이혼하자고? 어쩔 건데? 계속 데리고 살 거면 나랑 끝내자. 가슴 한복판이 뜯기는 기분이었다. 그럼 끝내자. 너 하나 행복하자고 엄마 버릴 순 없어. 그래, 잘 됐네. 나는 너희 집 식모 될 생각 없어.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남편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 뒤 집 안은 정막만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거실을 바라봤다. 엄마는 소파 한 켠에 작게 앉아 계셨다. 두 손은 무릎 위에 모은 채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다.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가슴 아팠다. 나는 조심스레 엄마 곁에 앉았다. 엄마, 미안해. 이런 집에 데려와서. 내 말에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다. 내가 미안하지, 내가 괜히 병들어서. 그 말에 나는 속이 무너졌다.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하지만 내 속은 타들어갔다. 그날 밤 엄마는 거실 구석에 요를 펴고 누우셨다. 방에 들어오시라고 해도 됐다고만 하셨다. 나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불 꺼진 거실, 정막 속에서 엄마 숨소리만 들렸다. 전기장판도 꺼진 채 이불을 껴안고 계시던 모습이 눈에 밟혔다. 내가 이 결혼을 왜 했을까? 사랑이라는 게 결국 책임이 아닌 건가?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없이 후회했다. 엄마는 한 번도 나에게 무언가를 강요한 적 없었다. 그저 조용히 조심스럽게만 살아오신 분이었다. 그런 엄마를 내 손으로 이런 대우를 받게 했다는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다. 주방에서 쿵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엄마는 그 좁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 손등엔 핏줄이 서 있었고 마른 손이 수세미를 꽉 쥐고 있었다. 엄마, 하지 마. 내가 할게. 나는 달려가듯 다가갔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민폐 끼치고 싶지 않다.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식탁에 남편이 앉아 있었다. 신문을 펼치고 커피를 마시던 그는 엄마의 설거지 소리에 잔을 탁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오늘 중으로 요양병원 알아봐. 여기 더 못 있게 할 거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사람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집에 더는 있지 않겠다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다. 찬 바람이 불면 엄마는 관절이 아프다고 하셨다. 나는 매일 밤 전기담요를 확인했고 엄마의 손발이 얼지 않도록 양말도 2겹씩 챙겨 신겨드렸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며 지내다 보면 엄마도 조금은 마음을 놓으시는 듯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 깔린 죄책감은 여전히 엄마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늙어서 짐이 됐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쿡 찔렸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엄마, 짐 아니야. 오히려 나, 엄마 덕분에 버텨. 엄마는 그런 내 말에 살짝 웃으며 눈을 피하셨다. 그 작고 따뜻한 미소는 나를 또 하루 살아가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을 견디듯 살아갔다. 아침이면 간단한 죽을 데우고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뉴스를 보았다.
TV 소리에 묻힌 작은 웃음소리가 그나마 이 집에서 들려오는 유일한 온기였다. 나는 직장에 다녀오는 길에 엄마가 좋아하시던 찐빵이나 카스테라를 사들고 갔다. 그런 사소한 것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나를 미안하게 만들었다. 나한테 너무 잘하지 마. 내가 언젠가 없으면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겁나.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애써 삼켰다. 그건 엄마가 오래 사셔야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말하고는 꼭 껴안았다. 엄마의 어깨는 예전보다 더 가늘어져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해 집에 들어서는데 현관 앞에 낯익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문을 열자 거실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 엄마는 어색하게 손을 모으고 앉아 계셨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은 채로 바라봤다. 남편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얘기 좀 하자. 엄마도 계시니 잘 됐네. 엄마는 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그냥 얘기 들어봐. 아무 말 말고. 나는 묵묵히 그 옆에 앉았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나 그땐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생각해보니 장모님이 무슨 죄가 있겠냐 싶더라고. 그의 말은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이 살 수도 있다 그런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좀 더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나는 그 말에서 확신을 읽을 수 없었다. 엄마는 중간에서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섰다. 나는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곤 외투를 걸쳐 입고 나가셨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엄마는 또 이 자리에 자신이 껴있는 것이 민폐라고 생각하셨을 거다. 남편이 진심이든 아니든 그 자리는 엄마에게 너무나 가시방석이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나 다시 잘해보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말이야.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없는 이 집에서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말을 입에 담지 못한 채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은 모르겠어. 그냥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엄마는 돌아와 조용히 내 무릎에 이불을 덮어주셨다. 힘들지? 엄마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그 말에 나는 결국 눈물을 쏟았다. 남편이 돌아간 후 다시 집은 고요해졌다. 전화기엔 그의 이름이 자주 떠 있었지만 나는 쉽사리 받지 못했다. 단지 미안하다는 말 몇 마디로 엄마가 흘린 눈물까지 덮을 수 있을까 싶어서 어느 날은 한참을 울다가 결국 메시지를 남기지도 못한 채 휴대폰을 꺼버린 날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흔들렸다. 그도 나처럼 복잡한 마음일까? 혹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랑이라는 건 어쩌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었나 보다. 엄마는 그런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늘 묻고 싶어 하면서도 참고 계셨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그 사람 아직도 연락 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와. 근데 안 받아. 왜? 받으면 흔들릴까봐. 그 말에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내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 쥐셨다. 그 사람도 아마 후회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너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엄마의 손만 꽉 쥐었다. 며칠 뒤 남편이 불쑥 집 앞으로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의 손엔 노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표정은 지쳐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은 듯 하 있었다. 이거 위자료야. 내가 너한테 해야 할 마지막 도리인 것 같아서. 그는 내 눈을 보지 못한 채 말했다. 나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필요 없어. 그 돈으로 뭘 바꾸려는 건데. 바꾸고 싶은 건 없고 그냥 나한테 남은 게 그것뿐이야.
나는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날 밤 엄마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오셨다. 손에는 오래된 지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우리 이사 가자. 나는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다. 갑자기 무슨 이사야. 이 동네 이제 지긋지긋해. 너도 그렇잖아. 집에서 나가면 사람들 눈치 보이고 그 사람 마주칠까봐 늘 긴장하고.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곡을 찔린 듯 가슴이 콱 막혔다.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 오고 나서 너도 같이 망가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내 마음속 무너져 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버틴 게 어디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거야. 엄마도 내 어깨를 감싸며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둘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말없이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듯이. 며칠 후 나는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았다. 엄마와 함께 집 근처를 돌며 작은 전셋집들을 알아봤다. 비록 지금보다 좁고 낡았지만 그 안에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다. 엄마도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이사 날짜가 정해지자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갔다. 이삿날 낡은 이불과 작은 화분을 챙기며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다시 사는 기분이야. 이번엔 우리 둘만의 공간이니까. 나는 그 말이 어쩐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사 당일 아침 나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다. 오랜만에 제대로 잔 듯했지만 마음 한켠은 묘하게 허전했다. 엄마 방 문틈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비쳤다. 조용히 문을 열자 엄마는 작은 이불 보따리를 정리하고 계셨다. 이삿짐이라 하기엔 너무 수수하고 초라한 물건들 뿐이었지만 엄마는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싸셨다. 헝겊으로 된 오래된 반지꼬리, 금이 간 송거울, 그리고 아직도 새 것처럼 접힌 한복 2벌. 엄마, 나중에 필요한 것만 챙겨. 이게 다야. 더 버릴 것도 없어. 엄마의 말에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 작고 오래된 물건들이 엄마가 살아온 인생의 무게 같았다. 짐차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봤다. 30년 넘게 살아온 공간. 곳곳에 엄마 손때가 묻어 있었다. 여기 벽지, 내가 초등학교 때 낙서한 거 아직도 있네. 엄마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벽 한쪽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글자를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렸다. 새 집은 구도심 쪽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은 삐걱대며 소리를 냈다. 이사짐 센터 아저씨들이 숨을 헐떡이며 짐을 옮기는 동안 엄마는 그 좁은 계단을 천천히 오르셨다. 나는 뒤에서 혹시나 넘어지실까 조마조마하며 따라붙었다. 새로 마련한 전셋집은 작고 낡았지만 햇살은 꽤나 잘 들어왔다. 남향의 작은 거실 창으로 한낮의 햇살이 가득 쏟아졌고 그 광경을 본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다. 햇살이 좋아. 여긴 마음이 좀 따뜻해질 것 같아.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박스를 풀고 수건이며 씻기며 정리를 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커튼은 없었지만 엄마는 꽃무늬 천을 꺼내 직접 바느질에 창문에 달아주셨다. 그냥 이거라도 달아야 햇살이 눈부시지 않지. 그 손놀림을 보며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오후가 지나며 배가 고팠지만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우리는 근처 마트에서 컵라면 2개를 사왔다. 작은 테이블 하나를 거실 한복판에 두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마주 앉아 먹었다. 이사한 날은 꼭 이거 먹게 되네, 컵라면. 엄마의 말에 나도 웃었다. 그 웃음이 참 오랜만이었다. 밤이 되어 조명이 꺼진 집 안은 조용했다. 나는 방 한켠에 이불을 깔고 누웠고
엄마는 작은 전기장판을 켜고 잠자리에 드셨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우린 나란히 누운 채 따뜻한 숨소리를 나눴다. 천장은 낡았고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처음으로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새 커튼을 통과해 방 안가득 퍼졌다. 눈을 떴을 때 엄마는 이미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계셨다.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깨우지도 않았는데? 내 말에 엄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너 자는 얼굴이 오랜만에 편해 보여서.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작고 따뜻하게 우리 곁에 다가왔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참 소박했다. 엄마는 새벽마다 작은 텃밭을 들여다보셨고 나는 단골이 늘어가는 반찬 가게를 정성껏 지켰다. 비록 손에 쥐는 돈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을 쓰는 만큼 웃음도 많아졌다. 엄마가 김치를 담그면 나는 마트 앞에서 무료 시식을 열었고 엄마가 감자전을 부치면 손님들이 줄을 섰다. 장바구니를 무겁게 들고 오는 동네 어르신들과 가벼운 안부를 나누는 것도 이제는 익숙하고 따뜻한 일상이 되었다. 밤이면 우리는 거실 한쪽에 다리를 뻗고 누워 TV도 없이 라디오를 틀어두고 소리를 들었다. 엄마는 내 다리를 주물러주며 말씀하셨다. 내가 웃는 걸 보니까 내가 살만하다. 나는 그 말에 눈물이 찔끔 날 뻔해 억지로 고개를 돌렸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그 기억. 엄마에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엄마가 이제야 살만하다고 말하는 걸 듣는 순간 나는 이 작은 공간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느꼈다. 그날도 평범하게 가게 문을 닫고 돌아와 엄마와 함께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기 전부터 이상한 예감이 스쳤다. 화면을 보며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었다.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지? 첫 마디가 그랬다. 가슴 한쪽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숨을 고르고 나는 담담하게 되물었다. 그게 궁금해서 전화한 거야? 아니, 그냥 그게 내 오빠한테 들었어. 너네 이사 갔다며. 따로 나갔다고.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서? 그 뒤로 한참을 말없이 숨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 나는 말문이 막혔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토록 차갑게 엄마를 밀어내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내가 꿈꾸던 말이었나 싶기도 했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그 말을 꺼냈을까 싶었다. 그동안 엄마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그 긴 시간 내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미안하다는 건지 화가 치밀어 올라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하지만 끊지 못하고 나는 말했다. 늦었어. 우린 지금 잘 살고 있어. 그 말 뒤로 전화는 끊겼다. 뭔가 더 말하려던 기척이 느껴졌지만 나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실로 돌아갔다. 엄마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빛으로 물으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야. 미안하단다. 다시 같이 살자고 하네. 엄마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변하긴 해.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아팠다. 엄마는 자신을 내쫓은 사위에게도 여전히 미움을 품지 않았다. 나는 괜히 더 화가 났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이해해줘? 엄마는 그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니야. 이제 와서 미안하단 말이 무슨 소용이야. 엄마는 조용히 웃으셨다. 그냥 내가 괜찮으면 된 거야. 나는 지금이 좋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줬잖아. 그 말에 결국 나는 주방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지금껏 버텨온 이유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뒤척이다. 엄마 방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약한 전등 불빛, 얕은 숨소리, 그 조용한 생명이 지금까지 세상의 모진 말들에도 버텨온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문득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게 뭔지 명확해졌다. 그날 이후 남편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오진 않았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한편으론 스스로를 다잡았다. 한 번 흔들렸던 감정은 금세 회복되지 않았지만 엄마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엄마는 여전히 내 앞에서 밝게 웃으며 하루를 채우셨고 나는 그 얼굴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 맺힌 죄책감을 닦아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엄마는 매일 아침 일기처럼 무언가를 쓰고 계셨다. 반찬 가게 일지인 줄 알았던 작은 공책을 훔쳐본 날, 거기엔 나에 대한 말이 가득 적혀 있었다. 오늘도 우리 딸은 늦게까지 고생이다.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세상은 내겐 매정했지만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따뜻하길. 나는 그 공책을 가만히 덮었다.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 엄마가 쑥스러워하실까봐, 혹은 그 따뜻한 마음이 상할까봐.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누군가가 찾아왔다. 덥수룩한 수염, 바랜 야구 모자, 그늘진 얼굴에 눈동자만은 선명했던 사내. 그는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섰고 나도 자연스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바로 남편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의 눈빛은 이미 다 말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계산대 앞에 서서 내가 말을 꺼내길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게 안은 한여름인데도 싸늘했다. 엄마, 안에 계시지?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뒷문을 살짝 가리켰다. 엄마는 안쪽 방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계셨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걸어 들어갔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엄마가 그를 보고 뭐라 하실까? 또 상처를 받을까?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실까? 혹은 그간 쌓인 서름을 토해내실까? 하지만 곧 들려온 건 낯선 정적이었다. 엄마도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몰래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엄마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작은 의자를 꺼내 그에게 권하셨다. 그 장면은 너무 평화로워서 차라리 현실이 아니길 바랄 정도였다.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들고 앉았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먹먹했다. 얼마 후 남편이 조용히 나왔다. 나는 그를 외면한 채 반찬을 정리했다. 그가 문 앞에서 멈춰서 말했다. 고맙다고 전해줘.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돌아섰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엄마에게 다가갔다. 뭐라 하셨어?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사과하더라. 늦었지만 진심 같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이제 나 미워하지 않아.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미워하고 있던 사람을 엄마는 다시 한번 품었다. 그 깊이를 나는 따라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엄마이기에 내가 이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며칠 전부터 엄마는 이상하리만치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셨다. 평소 같으면 허리며 무릎이 아프다며 늦잠도 주무셨을 텐데 새벽녘이면 벌써 부엌에서 뭔가를 다듬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졸린 눈으로 부엌을 기웃거리니 엄마가 열무를 씻고 계셨다. 얇은 손가락 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물기는 팔소매를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내 물음에 엄마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그냥 조금 특별한 날이야.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엄마는 가끔 그런 식으로 말을 흐릴 때가 있었다. 뭔가 마음속에 담아둔 일이 있을 때 혼자만의 결심을 한 날에 그런 눈빛을 하셨다. 그날따라 가게에도 유난히 손님이 많았다. 엄마가 담근 열무김치와 오이무침은 아침 장사부터 불티나게 팔렸고 오후가 되자 김치통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이건 남은 거 아니에요? 내가 묻자 엄마는 조심스럽게 하나를 따로 챙기셨다. 이건 따로 보낼 거야.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이름, 얼굴, 기억. 내가 이제는 입에 올리지도 않는, 아니 올리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나는 순간 뻣뻣하게 굳었다. 엄마, 진심이에요? 그런 사람한테까지 마음 써야 해요? 엄마는 그저 조용히 김치통을 들고 계셨다. 혼자 산다더라. 건강도 많이 안 좋고 요즘엔 일도 끊겼대.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차라리 소리라도 지르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 엄마를 보면 말이 막혔다.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도 여전히 걱정하는 그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사람은요, 우리한테 뭘 했는지 잊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 한 번 안 온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 지우려 해도 잘 안 되더라. 엄마가 착해서 그래. 너무 착해서 다들 엄마를 무시해. 내가 그렇게 말하자 엄마는 살짝 웃었다. 아냐. 난 지금도 괜찮아. 너도 이렇게 옆에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한 번쯤 따뜻한 밥 한 술 먹을 수 있었으면 해서. 결국 나는 김치통을 들고 그 사람의 집 앞으로 갔다. 낡은 골목길, 꺼져 있는 현관등, 고요한 저녁. 문 앞에 서서 여러 번 손이 머뭇거렸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노크만 했다. 문이 열렸다. 수척해진 얼굴, 눈 밑엔 깊은 다크서클,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나는 말없이 김치통을 내밀었다. 엄마가 보냈어요. 드세요. 그는 받아들며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한마디 더 하지 않고 돌아섰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마음이 묘했다. 억울함도 서운함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뻐근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마당에 앉아 조그만 화분을 손질하고 계셨다. 흙 묻은 손으로 잡초를 뽑고 있는 그 뒷모습이 참 작고도 단단해 보였다. 나는 옆에 가 앉았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으니 그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엄마는 왜 그렇게 다 품어요? 나 같으면 벌써 등 돌렸을 텐데. 그러게, 내가 좀 바보 같지. 근데 말이야, 내가 그랬잖아.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몇 없다고. 그래서 그런가 봐. 내 마음이 남들 같진 않나 봐. 나는 그 말에 더는 뭐라 답할 수 없었다. 그냥 엄마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부스럭대는 바람, 흙내음, 엄마의 체온.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전부가 내겐 충분했다. 오늘 하루 그런 엄마가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을 향한 엄마의 김치 한 통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엄마는 더 말라갔다. 새벽마다 눈을 뜨면 마당부터 닫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지만 손끝에 힘이 점점 없어 보였다. 허리가 아프다고 다리가 저리다고 중얼거리며 움직이셨지만 그래도 집안일은 줄지 않았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자고 해도 엄마는 항상 손사래를 쳤다. 병원비가 아깝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자꾸만 지난 얘기를 꺼냈다. 아버지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심지어는 결혼 전 이야기까지. 기억이 왜 이리 자주 돌아가는 걸까 싶을 정도였다. 그러다 어느 날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재훈이, 너 어릴 때 있잖아.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몰래 약국 다녀온 거 기억나?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거 내가 처음으로 나 위해 해준 일이었어. 그래서 그날 나는 울었단다. 너무 고마워서.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 말이 없었다.
기억조차 희미했던 일이었는데 엄마는 그것마저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거다. 나도 엄마에게 무언가 해드린 적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다. 그날 밤 나는 아내 수진과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 병원에라도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수지는 나를 흘겨보며 대답했다. 우리 집 살림도 빠듯한 거 몰라? 당신이 돈 벌어와서 다 책임질 거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런 문제 아니야. 엄마 예전보다 훨씬 안 좋아지셨어. 그래서?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나한테 떠넘기지 마. 그 말이 심장을 콕 찌르듯 아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냥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침이 오자마자 엄마 방 문을 열어봤는데 엄마는 그 작은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엄마, 병원 가자. 내 말에 엄마는 고개를 살짝 돌리셨다. 이제 와서? 늦었어. 이 몸은 이미 알아. 늦지 않았어요. 엄마만 괜찮다면 내가 뭐든 다 할게.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는 이상하리만치 슬펐다. 아니다. 너는 내 가정 지켜. 내가 더 이상 짐 되고 싶지 않아. 그날 오후 나는 직장에서 반차를 내고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엄마를 모시고 갔다.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 엄마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다. 아무 말이 없으셨지만 손가락은 자꾸만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의사와의 면담은 생각보다 짧았다.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고 면역력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지금이라도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의사 얼굴을 잠시 보다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재훈아, 집에 가자.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엄마, 내가 마지막으로 살고 싶은 곳은 병원이 아니야. 너희랑 함께 있는 집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을 나오면서 엄마는 손끝으로 내 셔츠를 살짝 잡으셨다. 어린아이처럼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나는 그 손을 잡고 걸었다. 그 길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집에 돌아온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엄마는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나를 보며 웃으셨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야.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나올 뻔했다. 아무도 없는 식탁, 아들과 엄마.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는 그 조용한 공간이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 날 이후 나는 하루라도 더 곁에 있으려고 애썼다.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왔고 휴일엔 가게 일도 도맡아 했다. 엄마는 내가 지켜보는 앞에선 항상 괜찮다고 했지만 밤마다 기침 소리가 점점 더 깊고 길어졌다. 그 소리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나는 몰래 엄마 방 문 앞에 앉아 기침이 멎을 때까지 기다리곤 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어느 날 아침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를 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까지 병날 것 같다고.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눈가에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고 발끝까지 날선 기운이 퍼져 있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이 집이 집 같지가 않아. 숨이 막힌다고. 그러면 나가. 나라도 엄마 지킬 거니까.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수지는 화들짝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뭐? 수진아, 이제 그만하자. 엄마는 아무 죄도 없어. 그냥 아픈 것뿐이야. 수지는 한참 입술을 깨물더니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싸운 거니?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니야. 그냥 조금 말다툼했어. 엄마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없으면 너네 더 편할 텐데. 그런 말 하지 마.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그날 오후 엄마는 작은 부탁을 했다.
하나만 해줄래? 바람 쐬고 싶어. 아주 잠깐이면 돼. 나는 엄마를 부축해 마당으로 나왔다. 햇살이 조금 따뜻했던 날이었다. 낡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은 엄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이런 날씨 참 오랜만이다. 따뜻해서 좋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바람에 실린 봄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햇살은 엄마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엄마, 있잖아. 내가 어릴 때 엄마가 해줬던 손수건 인형 기억나? 기억나지. 너 그거 안고 자느라 인형 귀 떨어질 뻔했잖아. 그 인형이 아직도 있어. 그래? 몰래 서랍에 넣어뒀어. 언젠가 엄마한테 다시 보여주려고. 엄마는 작게 웃었다. 그 인형보다 내가 더 무서웠지. 밤에 혼자 울면 그 인형 붙들고 엄마만 찾았잖아. 지금도 그래. 나 지금도 엄마 없으면 무서워. 그 말을 하고 나니 목이 메었다. 엄마는 내 손등을 살며시 덮었다. 엄마도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는 지금이 참 좋아. 그 순간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엄마의 손을 잡고 그 따뜻한 온기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을까. 엄마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렇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래오래. 엄마는 그날 이후로 부쩍 말씀이 줄어들었다. 마당으로 나가려 해도 기운이 없어 손을 떨었고 식사도 겨우 두세 숟갈 뜨는 게 전부였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이마를 짚었고 채운 게보다도 차가운 살결에 내 마음이 먼저 얼어붙었다. 수지는 거의 집에 머무르지 않았다. 퇴근하면 바로 외출이었고 저녁을 집에서 함께 먹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그러다 가끔 늦은 밤 귀가해도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피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쳐버린 건지. 엄마는 그런 수진의 기척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 원망도 서운함도 그냥 묻어두듯 입을 닫았다. 대신 나와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조용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자꾸만 마음이 아려왔다. 왜 이토록 작고 가녀린 엄마에게 세상이 이리도 매정했을까? 그날 밤 나는 엄마가 잠든 틈을 타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전 사진들이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엄마, 나를 안고 있던 젊은 얼굴. 그리고 손수건 인형을 품에 안고 자고 있는 내 모습까지. 나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시울을 훔쳤다. 그 순간 엄마가 뒤에서 말했다. 그거 다 간직했구나. 나는 놀라 돌아봤다. 엄마는 방문에 기대 서 있었다. 조명에 비친 얼굴이 어쩐지 더 작아 보였다. 엄마, 잠 못 주무셨어? 내가 방에서 우니까 깼지. 나는 바닥에 내려앉아 엄마를 바라봤다. 미안해. 내가 좀 약해져서. 엄마는 내 곁에 와서 천천히 앉았다. 울어도 돼. 너 어릴 땐 그렇게 자주 울었잖아. 뭘 조금만 서러워도 엄마 품에 안겨서 눈물 범벅 되던 아이였지. 나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랑 달라진 게 없어. 나 여전히 엄마 품이 제일 편해. 엄마는 내 머리를 조심스레 쓸어내렸다. 너는 좋은 아들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너 낳은 거야.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됐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해서 내가 더는 바랄 게 없어. 그 밤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아침이 되었고 나는 눈을 떠 엄마 방으로 갔다. 하지만 엄마는 창가에 앉아 계시지 않았다. 이불도 베개도 너무나 고요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에 다가갔다. 엄마는 편안한 얼굴로 누워 계셨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아주 조용하게. 엄마. 나는 부드럽게 엄마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곧 이어 숨이 멎는 느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엄마 일어나 봐.
엄마.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다. 내 몸은 떨렸고 입술은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게 나와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떠나셨다. 엄마의 장례식은 너무 조용하게 끝이 났다. 오빠는 급히 비행기를 타고 와 장지까지 함께 했지만 수지는 결국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몸이 안 좋다는 말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나는 어떤 아픔도 감지할 수 없었다. 그저 멀고 무심했다. 빈소의 냉기, 조문객의 발소리, 목이 잠긴 내 고함 속에서도 엄마는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다. 그렇게 따뜻하던 손이 내 마지막 인사 때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내가 불러도 대답 없고 내가 안아도 더는 감싸주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셨다. 엄마의 유골함을 들고 집에 돌아온 날, 나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엄마가 늘 앉아 계시던 자리엔 햇살이 들고 있었고 그 햇살 위로 먼지가 부유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가득했다. 그러던 중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전히 핸드백을 들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이 무표정했다. 그녀는 내게 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몇 분 뒤 나는 조용히 따라가 그녀를 바라봤다. 엄마 돌아가셨어.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연락 받았어. 그 말에 어이가 없어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게 끝이야? 그저 안타깝다는 말 한마디도 못해? 수지는 입을 꾹 다물고 나를 외면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당신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했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은 몰라. 나는 내 공간도 시간도 다 빼앗겼어. 노인 간병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알기나 해? 그런 말은 엄마 살아계실 때 했어야지. 지금은 너무 늦었어.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럼 나 나갈게. 당신 원하는 대로 해. 나는 원한 적 없어. 엄마가 원한 건 단 하루라도 편히 쉬는 거였어. 그래서 당신은 그걸 위해 나를 버려? 당신이 먼저 엄마를 버렸잖아. 나는 그날 처음으로 수진에게 냉정한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 없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마음 깊은 곳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수진은 떠났다. 남긴 건 서랍 안에 접힌 이혼 서류 한 장뿐이었다. 도장도 찍혀 있었다. 그 문서를 들고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조용해졌다. 나는 엄마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말했다. 이제 우리 둘이야. 엄마. 거실의 시계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텅 빈 집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온전히 엄마와 단둘이 남은 시간의 의미를 느꼈다. 이혼 서류를 접어 서랍에 넣은 그날 밤, 나는 엄마가 자주 보던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페이지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고 그 사이로 젊은 엄마가 웃고 있었다. 작은 주방에서 내 도시락을 싸주던 모습, 첫 운동회 날 모자 눌러 쓴 채 내 손을 꼭 잡던 그 모습들. 시간이 흘러도 흐릿해지지 않는 건 엄마의 눈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납골당에 엄마를 모셨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들고 간 국화 한 송이를 손에 쥔 채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문득 엄마가 그랬다. 내가 고개 숙이면 엄마도 슬퍼진다. 그 말이 떠올라 나는 허리를 펴고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 웃어도 되지? 그날부터 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내려 창고에 넣었고 거실 한편엔 엄마의 사진을 올렸다. 향 하나를 피우고 나면 그 연기 사이로 엄마가 다녀가는 듯했다. 식탁은 이제 조용하지만 나는 매일 식사를 했다. 엄마가 원하던 대로 건강하게 꾸준하게. 시간이 흘렀다. 수진과의 이혼도 정식으로 마무리되었고 나는 혼자 사는 법을 익혔다. 빨래를 널며 엄마가 했던 잔소리를 떠올리고 반찬을 만들다 짜게 된 국에 코웃음을 치며 혼잣말을 했다. 이래서 엄마가 직접 하셨구나. 가끔 수진에게서 문자 한 줄이 왔다. 잘 지내지? 그뿐이었다.
나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사람에게 건넬 말은 없었다. 엄마는 내게 끝까지 품이었고 배움이었고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 모든 게 지나가고도 나는 여전히 엄마를 생각하며 살아간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면 엄마가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햇살이 머문다. 그 따뜻한 빛은 내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속삭인다. 괜찮아, 잘했어. 나는 눈을 감고 그 빛을 느낀다. 엄마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엄마의 목소리처럼 다정한 온도.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내 시간은 조금 더 천천히 흐른다. 이제야 알 것 같다. 엄마가 떠난 빈자리는 다시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그 자리를 품고 살아가는 게 남겨진 자의 몫이라는 걸.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루를 산다. 엄마가 지켜보는 이 세상에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됩니다.